한철수라 2화. 차를 마시는 정강의 얼굴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했다. 웃음기 가득한 그 얼굴을 바라보던 혜진의 손이 멈췄고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강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진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 아이는 모른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공을 배우고 있는지, 자신을 구해준 이가 얼마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는지를. 혜진은 눈을 감았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물밀듯 밀려왔다. 소림사, 무림의 태산북두이자 천하의 고수들이 모여드는 곳, 정의를 외치는 곳. 혜진도 7살 때 그곳에 들어갔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아이를 소림이 거두어 준 것이었다. 자비였다. 소림은 그런 곳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청소를 하고 물을 깃고 밥을 짓는 것은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 벅쳤다. 하지만 혜진은 견뎠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그곳이 싫지도 않았다. 따뜻한 밥이 있었고 잘 곳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었다. 10살이 되자 본격적인 무공수련이 시작되었다. 소림기초신법을 혜진은 빠르게 익혔다. 다른 아이들이 반년을 걸려 기감을 느낄 때 혜진은 한 달 만에 느꼈고 스승은 재능이 있다며 놀라워했다. 재능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다. 혜진은 그때는 몰랐다. 자신의 재능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자신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15세가 되자 혜진은 이미 소림에 촉망받는 제자였다. 나한권, 소림보법, 금강장, 대력 금강지를 모두 익혔고 내공도 동료들보다 월등히 깊었다. 스승들은 혜진을 칭찬하며 앞으로 소림을 이끌어갈 인재라고 했다. 20세가 되자 혜진은 소림 72절기 중 하나를 배울 자격을 얻었다. 어떤 절기를 익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혜진은 백보신권을 선택했다. 멀리서 적을 제압하는 권법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무공이었다. 왜 그것에 끌렸는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끌렸다. 백보신권은 내력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어려운 무공이었지만 혜진은 해냈다. 1보, 2보, 3보로 천천히 거리를 늘려갔고 25세가 되었을 때는 20보를 익혀 동기 중 가장 빨랐다. 30세가 되었을 때 혜진은 일대 배자 중 최고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백보신권을 30보까지 익혔고 내공도 동료들 중 가장 깊었으며 방장도 앞으로 소림을 이끌어갈 기둥이라며 인정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수련 중에 가끔 이상한 충동이 일었는데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혜진은 놀랐다. 승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혜진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불경을 외우고 참선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었고 언젠가 타오를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35세가 되었을 때 혜진은 백보신권 40보를 완성했다. 37세가 되었을 때 혜진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마적을 소탕하는 임무에서였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을 죽였기에 제거되어야 했고 혜진은 그들을 찾아내 저항하는 그들에게 백보신권을 펼쳤다. 혜진은 말보 자세로 중심을 잡고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렸다. 따뜻한 기운이 경락을 타고 명문혈을 지나 척추를 따라 올라가 협척혈에서 좌우로 갈라져 어깨의 견정혈로 모였고 다시 팔꿈치의 곡지혈을 지나 주먹으로 집중되었다. 오른주먹에 내력이 가득 차며 떨렸다. 폭발하려는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혜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0보 거리의 마적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주먹이 완전히 펴지는 순간 내력이 터져나가며 보이지 않는 권력이 공기를 갈랐다. 휘잉하는 파공음과 함께 권력은 일직선으로 마적의 가슴에 박혔고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갈비뼈가 부서졌다. 마적의 입에서 피가 역류하며 눈이 커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쓰러져 죽었다. 그 순간 혜진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쾌감이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쾌감으로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고 손끝이 저렸으며 입술이 말랐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했다. 이건 승려가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는데 혜진은 소스라쳤다.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권력이 마적의 가슴에 박히던 순간과 피가 튀던 순간, 그리고 그때 느꼈던 쾌감이 떠올랐고 혜진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 후로 혜진은 살생을 피했다. 임무가 주어지면 제압만 하고 죽이지 않았으며 포박해서 소림으로 데려가 심판을 받게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것이 소림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두운 것은 계속 자랐다. 무공이 높아질수록, 내공이 깊어질수록 그것도 함께 커졌고 혜진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될까봐, 언젠가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다. 40세가 되었을 때 혜진은 장로가 되었다. 백고신권을 50보까지 익혀 소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방장조차 40보까지밖에 익히지 못했으니까. 혜진은 자신이 소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것이 터져나왔다. 흑도의 무리를 소탕하라는 임무가 내려왔는데 그들은 작은 문파를 습격해 사람들을 죽이고 비급을 빼앗았기에 제거되어야 했다. 혜진은 그들을 찾아냈는데 산속 폐사에 15명이 숨어 있었고 모두 무공을 익힌 자들이었다. 달빛이 비추는 을신연스러운 폐사 앞에 혜진이 섰다. 혜진이 안으로 들어가자 흑도배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 누구냐? 한 놈이 혜진을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칼을 빼들었고 나머지들도 일어났다. 소림의 승려로구나. 얼굴에 흉터가 있는 우두머리 같은 놈이 침을 뱉었지만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림이라고? 다른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림은 무림의 태산북도로 그들 같은 흑도배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곳이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소림으로 데려가겠다.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찰그랑 칼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며 우두머리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고 이마를 땅에 찧었다. 살려주십시오, 스님. 제발, 목숨만은. 다른 놈들도 우르르 무릎을 꿇으며 칼을, 돌을, 창을 버렸다. 바닥에 철컥철컥 소리를 내며 무기들이 떨어지고 그들은 이마를 땅에 찢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며 발버둥쳤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목소리들이 뒤섞이며 애원과 구걸과 절망이 뒤엉켰다. 혜진은 그들을 바라봤다. 항복한 자들이었다. 소림으로 데려가 심판을 받게 해야 했다. 일어나라, 포박될 것이다. 혜진이 말하자 흑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르는 척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우두머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며 간교함이 스쳤고 작은 손짓으로 재빨리 신호를 보냈다. 혜진은 보지 못한 척했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순간 한 놈이 바닥에서 석회가루를 집어 혜진의 얼굴 향해 던졌고 흰 가루가 구름처럼 공중에 퍼졌다. 동시에 여러 놈이 품에서 비수, 표창, 독침을 꺼내 사방에서 쉬익쉬익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렸다. 혜진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눈을 감고 소림보법으로 몸을 틀었다. 허보에서 궁보로 무게중심을 낮추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자 석회가루가 얼굴을 스치며 혜진이 있던 자리를 덮었고 암기들이 쉬익, 쉬익, 천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옷을 스쳤지만 피부는 상하지 않았다. 경험이 있었고 그런 비열한 수작은 예상한 것이었다. 죽여! 우두머리가 목청이 터질 듯 외쳤고 흑도배들이 무기를 다시 들고 달려들었다. 칼을, 돌을, 창을 들고 발버둥치며 살려고, 살기 위해 죽이려고 달려면서 살기가 거칠게 폭발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석회가루가 아직 공중에 떠서 흰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혜진의 눈빛은 공허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어둡고 뜨겁고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치 가슴에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나는 것처럼 터져나왔다. 천살성이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본성이자 피를 갈망하는 본능으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혜진의 눈빛이 붉게 물들었다. 동공이 수축하며 살기가 폭발했다. 엄청난 살기가 혜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었고 온도가 떨어지자 흑도배들이 떨며 몸이 굳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죽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혜진의 손이 의식하기도 전에 움직였다. 본능이 몸을 움직였다.
백보신권의 자세를 잡으며 말보에서 궁보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며 왼발은 뒤로 뻗어 버티고 허리를 틀고 오른주먹을 허리에 당기고 왼손은 앞으로 뻗는 완벽한 자세였다. 수만 번 반복한 자세였다.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리자 폭발하듯 끌어오른 뜨겁고 강렬한 내력이 경락을 타고 흘렀다. 명문혈을 지나면 더 강해지고 척추를 따라 올라가면 더 빨라지고 협척혈에서 좌우로 갈라지고 어깨에 견정혈로 쏟아지고 팔꿈치에 곡지혈을 지나며 집중되어 주먹으로 모였다. 오른주먹의 모든 내력이 집중되며 떨리고 진동했다. 혜진은 빠르게 강하게 15보 거리의 우두머리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주먹이 완전히 펴지는 순간 내력이 터져나가며 보이지 않는 권력이 공기를 갈랐다. 휘잉! 공기가 찢어지는 파공음이 폭발했다. 권력은 빠르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우두머리에게 날아가 피할 틈도 주지 않았다. 꽝!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것 같이 울렸다. 우두머리의 몸이 뒤로 튕겨나가며 발이 땅에서 떨어져 공중으로 날아갔다. 갈비뼈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부서졌다. 뼈 파편이 안쪽으로 박히며 심장을 관통하고 찢었고 폐에도 터지며 피가 역류해 입으로 코로 쏟아져 나왔다. 우두머리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주먹이 닿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터졌기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대로 벽에 부딪혀 쿵! 벽이 갈라지고 우두머리는 바닥에 떨어져 피를 토하며 경련하다 눈을 뜬 채로 죽었다. 혜진은 그 순간을 느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엄청난 쾌감을 느꼈는데 처음 느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러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손끝이 저리고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으며 입술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어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고 숨이 거칠어지며 헐떡였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으며 갈망하던 것이었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중독처럼 쾌락이 온몸을 지배했다. 으악! 옆에 놈이 비명을 질러 칼을 버리고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붉고 살기가 넘쳤다. 주먹을 뻗으며 다시 말보 사제를 잡고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려 주먹으로 보냈다. 10보 거리로 가까워 더 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 팡! 권력이 터져나가 놈의 뒤통수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놈은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권력이 뒤통수에 박히며 퍽! 두개골이 으스러지고 뼈가 안쪽으로 함몰되며 뇌수가 압축되어 터졌다. 뒤통수에서 피와 뇌수가 분수처럼 솟아올라 벽에 튀고 바닥에 흩어졌다. 놈은 몇 걸음 더 달리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경련하고 팔다리가 떨리다 멈췄다. 혜진은 다시 쾌감을 느꼈다. 더 강렬한 쾌감으로 첫 번째보다 더했고 중독되어 갔다. 몸이 이 느낌을, 이 쾌락을 기억했다. 더 원했다. 더 많이. 제발! 또 다른 놈이 무릎을 꿇으며 바지에 오줌을 싸고 눈물을 흘리고 코를 흘리며 이마를 땅에 찧어 피가 흘렀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목이 쉬도록 외치며 애원하고 구걸하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혜진은 듣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 느꼈다. 죽이고 싶다는 충동만, 더 죽이고 싶다는 욕망만.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주먹을 팔보거리에서 뻗자 권력이 놈의 가슴을 향해 정확하게 심장을 향해 날아갔다. 쾅! 가슴이 터지며 폭발했다. 갈비뼈가 산산조각 나며 뼈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폐가 터졌다. 등 쪽으로 구멍이 뚫렸다. 혜진의 주먹이 닿지 않았는데도 놈의 몸이 완전히 관통되었다. 놈은 눈을 크게 뜨고 혜진을 바라보며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고 피만 흘렀다.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피가 나와 온 얼굴이 피로 뒤덮였다. 뒤로 쓰러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쾌감이 너무 강렬해 온몸이 떨리고 흥분했다. 더 원했고 더 죽이고 싶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이었다. 나머지 흑도배들이 비명을 질러 무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저 살기 위해 출구를 향해 달리고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어디든 좋았다.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은 놓아주지 않았다. 쫓아가며 소림보법으로 가볍게 빠르게 움직였다. 발이 땅을 스치며 거의 날아가는 것 같았고 경공이 저절로 나와 도망치는 자들보다 훨씬 빨라 따라잡았다.
하나하나. 삼보. 앞서 달리던 놈의 등을 향해 주먹을 뻗자 권력이 날아갔다. 짧은 거리라 더 집중되고 더 강력했다. 등에 박히며 퍽! 척추가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두 동강이 났다. 놈은 앞으로 쓰러지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마비되었고 팔로 필사적으로 기어가려 하며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혜진이 천천히 다가가 놈을 내려다봤다. 눈빛이 뜨거웠다. 흥분으로, 쾌락으로. 주먹을 일보,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놈의 머리를 향해 뻗자 권력이 집중되며 모든 힘이 한 점에 모였다. 퍽! 머리가 수박이 떼지듯 터지며 두개골이 산산조각나고 뇌수가 사방으로 튀어 바닥에, 벽에, 혜진의 옷에 튀었다.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 느낌이, 이 촉감이, 이 냄새가, 피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좋았다.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피냄새가 폐를 채우고 코를 찔렀다. 역겨워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분이 좋았고 흥분되었다. 더 원했다. 2보. 창문으로 뛰어내린 놈을 쫓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공중에서 몸을 돌리고 땅에 가볍게 소림보법으로 착지했다. 놈은 숲속으로 달려 나무 사이로 사라지려 했다. 혜진은 2보 거리에서 주먹을 뻗자 권력이 나무를 스쳐 지나가 놈의 옆구리에 박혔다. 퍽! 갈비뼈가 안쪽으로 꺾이고 간이 타지며 신장이 파열되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 부딪혀 피를 토하며 쓰러져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혜진이 다가가자 놈은 올려다보며 공포가 가득한 눈으로 보았고 입을 열었다. 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혜진의 주먹이 일보에서 얼굴을 향해 다시 뻗어지며 관력이 터졌다. 얼굴이 으스러지며 코가 함몰되고 광대뼈가 부서지고 턱이 갈라져 놈은 경련하다 죽었다. 혜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쫓으며 1명, 2명, 3명 도망치는 자들을 모두 쫓아갔다. 숲속으로, 절벽으로, 강으로 어디든 쫓아가 하나하나 죽였다. 백보신권으로 10보에서 5보에서 3보에서 1보에서 거리를 좁혀가며 죽이고 머리를 터뜨리고 가슴을 폭발시키고 척추를 부러뜨리고 내장을 쏟아내게 했다. 한 놈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혜진은 경공으로 가볍게 바위를 밟으며 따라 내려가 따라잡았고 3보 거리에서 놈의 등을 쳐 척추가 부러지자 놈은 절벽에서 떨어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부딪혀 죽었다. 마지막 한 놈은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치며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다. 혜진은 강가에 서서 놈이 이미 30보 거리이자 물속에 있지만 주먹을 뻗었다. 30보는 최대 거리였다. 단전에서 모든 내력을 끌어올려 주먹에 집중시키자 떨리고 진동했다. 쾅! 엄청난 권력이 터져나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고 물을 가르며 날아가자 물이 양쪽으로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갈라졌다. 권력은 물속에서도 놈의 등에 박혀 꽝! 놈의 등이 터지고 척추가 산산조각 났다. 내장이 쏟아졌다. 놈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피가 물을 붉게 물들였고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조용해졌다. 폐사 주변엔 침묵에 잠겼다. 15구의 시체가 폐사 안에, 숲속에, 절벽 아래에, 강 속에 곳곳에 널브러져 처참했다. 혜진의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도 피가 튀어 있었으며 손에도 있어 온몸이 피로 얼룩졌다. 혜진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박동했다. 온몸이 뜨거워 땀이 흘렀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완전히 도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고 갈망하던 것이었다. 마약보다 강렬한 중독으로 한 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이었다. 혜진은 크게 웃으며 하늘을 향해 웃었다.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였고 괴물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천사성에 완전히 삼켜졌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쾌감이 있는 한, 이 중독이 있는 한, 더 원했고 더 죽이고 싶었다. 더 많이, 더 잔인하게. 혜진은 소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다른 산채를 찾았다. 어렵지 않았다. 흑도배들은 곳곳에 있었으니까. 사흘 후 혜진은 20여 명이 있는 두 번째 산채를 찾아 밤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습격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깨어난 놈들이 칼을 들었지만 소림의 승려를 보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고 용서해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혜진은 듣지 않고 이미 주먹을 뻗고 있었다. 20보에서 권력이 터져나가 한 놈의 가슴이 폭발했다. 깨어난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혜진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주먹이 계속 뻗어지며 권력이 연속으로 터져나갔다. 팡, 팡, 팡. 15보, 10보, 5보로 거리를 좁혀가며 죽이고 1명, 2명, 3명, 4명, 비명이 끊이지 않으며 피가 사방에 튀어 폐사 안이 도살장이 되었다. 한 놈이 숲속으로 도망치자 혜진은 쫓아가며 경공을 펼쳐 나무를 밟으며 날았다. 놈보다 훨씬 빨라 따라잡았고 3보 거리에서 놈의 등을 쳐 척추가 부러지자 놈은 나무에 부딪혀 쓰러졌다. 혜진은 다가가 1보 거리에서 머리를 쳐 두개골이 터졌다. 또 한 놈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자 혜진은 바위를 가볍게 밟으며 내려가 따라잡았고 2보 거리에서 놈의 등을 쳐 척추가 부러지자 놈은 절벽에서 떨어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부딪혀 죽었다. 마지막 한 놈이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망치자 혜진은 강가에 서서 30보에서 주먹을 뻗었다. 권력이 물을 가르며 날아가 놈의 등에 박혀 놈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20여 명을 모두 죽이자 혜진은 웃으며 쾌감이 온몸을 감쌌다. 도취되었고 중독되었다. 더 죽이고 싶었다. 더 많이. 한 달이 지나며 혜진은 5개의 산채를 습격해 100여 명을 모두 잔인하게 죽였다. 머리를 터뜨리고 가슴을 폭발시키고 팔다리를 찢고 내장을 쏟아내게 했다. 살려달라고 비는 자들을, 도망치는 자들을 모두 쫓아가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쾌감을 느끼며 중독을 즐기며 죽였다. 그리고 마적 투벌, 흑도 소탕, 도적 제거 같은 다른 임무들도 있었다. 모두 죽였다. 항복한 자도 무릎 꿇은 자도 구걸하는 자도 가리지 않고 죽였으며 100보신권으로 50보에서 30보에서 10보에서 1보에서 거리를 바꿔가며 실험하듯 죽였다. 어느 거리에서 가장 강력한지, 어느 거리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즐겼다. 2달이 지나자 소림이 알아챘다. 혜진이 돌아오지 않는 임무가 너무 많아 조사를 시작했고 혜진이 간 곳마다 시체가 가득했다. 너무 잔인했고 너무 많았다. 이건 소탕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대학살이었다. 방장이 혜진을 불렀고 혜진은 피로 범벅이 된 채로 돌아왔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방장이 처음 보는 분노한 표정으로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고 사실이었으니까. 수백 명을 잔인하게 쾌감을 느끼며 중독되어 죽였다. 그대는 괴물이 되었구나. 방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슬픔이 묻어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대의 천살성을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틀렸네. 그대는 완전히 삼켜버렸구나. 천살성에.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대를 파문하겠네. 무공을 패하고 단전을 파괴하겠네. 그것이 그대에 대한 벌일세. 아니, 이것도 너무 가벼운 벌이네. 수백 명을 죽인 자에게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죽어 마땅했지만 소림은 자비로워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이다. 다음 날 무공 패기가 진행되었다. 소림의 고수 셋이 혜진을 둘러쌌고 방장도 참석했으며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모두 침묵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첫 번째 고수가 혜진의 기문 혀를 찍자 순간 혜진의 팔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내력이 흐르지 않았다. 두 번째 고수가 양지 혀를 찍자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세 번째 고수가 계속해서 혈도를 하나씩 찍어가며 혜진의 경맥이 끊어지고 내력이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방장이 나서서 혜진의 단전에 손을 댔다. 눈빛이 비통했다. 미안하네. 방장의 손에서 강력한 내력이 흘러나와 혜진의 단전으로 침투해 파괴했다. 단전이 무너지고 내력의 근원이 사라지며 고통이 밀려왔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혜진은 비명을 참으려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흘렀지만 소리가 새어나왔다. 신음이 흘러나왔다. 너무 아팠다. 죽는 것보다 아팠다. 그것이 끝났을 때 혜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다. 아니, 피땀이었다. 모공에서 피가 배어나와 피로 번벅이 되어 있었다. 일어나게. 방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무공을 잃은 몸은 허약했다. 몸에 힘이 없었다.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렸다. 오늘부로 그대는 소림의 일원이 아니네. 떠나게.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서 절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죄스러웠다. 그렇게 혜진은 소림을 떠나 파계승이 되었다. 무공도 내공도 모든 것을 잃었다. 다만 머릿속에 있는 무공의 원리, 수련법, 초식 같은 지식만은 남았다. 그것들은 지울 수 없었고 몸은 무공을 잃었지만 머리는 여전히 알고 있었다. 혜진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피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거울에 비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살인마의 얼굴이고 파계승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10년을 혼자서 고독하게 속죄하듯 살았다. 약초를 캐고 나무를 팔고 근근히 살아갔다. 무공이 없으니 사냥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함정을 만들어 도끼나 꾸엉을 잡아 그것으로 연명했다. 가끔 꿈을 꾸었다. 악몽이었다. 자신이 죽인 수백 개의 얼굴이 나타나 피를 흘리며 자신을 노려봤다. 손을 뻗어 지옥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다 눈밭에서 죽어가던 정강을 만났다. 그 순간 혜진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속죄의 기회라고. 이 아이를 살리고 키우고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만 무공을 가르치면서 혜진은 두려웠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될까봐. 무공이 높아지면서 어두운 것에 물들까봐. 천살성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무공이란 사람을 변하게 하고 힘이란 사람을 타락시킨다. 할아버지? 정강의 목소리에 혜진은 정신을 차렸다. 정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다. 그냥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이다.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정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 내일도 백보신권 수련할 거죠? 그래, 계속 해야지. 1보를 익혔으니 이제 2보로 넘어가야 한다. 2보요? 더 멀리서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2걸음 거리에서 나무를 흔들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1보보다 훨씬 어렵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정강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혜진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저 눈빛을 지켜주고 싶었고 저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고 싶었다. 자신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정강아, 내일부터는 수련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 백보신권만 수련해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해야 한다.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공도 늘지 않는다. 아무리 내력이 깊어도 아무리 초식을 잘 안다 해도 몸이 약하면 소용없다. 어떻게 단련하면 되나요? 나무를 패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근육을 키우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인대를 강하게 해야 한다. 혜진은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정강도 따라왔다. 오두막 뒤편에 물을 담는 큰 항아리 2개가 있었다. 각각 정강의 몸집만 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지고 산을 오르내려라. 정강의 눈이 커졌다. 2개를요? 동시에요? 그렇다.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한다. 처음엔 힘들 것이다. 아니,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골격이 튼튼해지고 체력이 늘어난다. 해볼게요. 정강은 주저하지 않았고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기특했다. 동시에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몸에서 신호가 오면 멈춰야 한다. 근육이 찢어지거나 뼈가 상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심법을 수련해라. 소림 기초심법으로 내력을 운용하면 몸이 회복된다. 피로가 풀리고 근육이 재생되고 더 강해진다.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정강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항아리 하나만 지고 산을 오르내렸다. 무거웠다. 정말 무거웠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숨이 차고 땀이 흘렀다. 하지만 정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고 내려왔다. 낮에는 몸을 써서 항아리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고 나무를 패고 약초를 캐며 온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사용했다. 피곤했고 지쳤다. 하지만 밤이 되면 신법을 수련하며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려 경락을 따라 온몸을 순환시켰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피로했던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졌다. 몸이 회복되었다. 신기했다. 아침에는 아팠던 몸이 밤 수련 후에는 괜찮아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며 정강은 항아리 하나에 익숙해졌고 혜진은 2개를 지라고 했다. 정강은 그렇게 했다. 더 무거웠지만 할 수 있었다. 밤마다 신법을 수련했고 몸이 회복되고 강해졌으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정강의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근육이 붙었고 어깨가 넓어졌으며 등이 두꺼워지고 팔뚝이 굵어지고 다리가 단단해졌다. 허벅지에, 종아리에, 어깨에, 가슴에, 배에, 온몸에 근육이 생겼다. 혜진이 만져보니 단단했다. 살이 아니라 딱딱한 근육이었다. 좋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더 채워 무게를 늘려라. 혜진의 말에 정강은 항아리에 물을 더 채웠다. 더 무거워졌지만 할 수 있었다. 근육이 늘었고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점심이면 백보신권을 수련했다. 이제는 일보가 완전히 익숙해져 나무를 흔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혜진은 이보로 넘어가라고 했다. 이보는 일보보다 어렵다. 거리가 멀어지면 내력이 흩어지기 쉬워 더 강한 집중이 필요하고 더 많은 내력이 필요하다. 혜진은 나무를 2걸음 떨어진 곳에 세웠고 정강은 자세를 잡으며 구결을 외웠다. 기침, 단전. 단전에 내력을 모았다. 이제는 제법 많은 내력이 느껴졌고 따뜻하고 강했다. 항아리를 지고 다니고 밤마다 신법을 수련하면서 내력도 함께 늘어난 것 같았다. 확실히 한 달 전보다 많았고 더 깊었다. 력주, 권심. 내력을 주먹으로 보내며 경로를 따라 흘렀다. 단전, 명문, 협척, 견정, 곡지, 주먹으로. 의동, 기발. 주먹을 뻗어 내력을 날렸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력이 도중에 흩어진 것이다. 당연하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다. 다시 해봐라. 정강은 1번, 2번, 10번, 100번 다시 시도했지만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고 정강은 좌절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리가 2배가 되면 난이도는 4배가 된다. 천천히 해라. 혜진의 말에 정강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래, 조급하면 안 된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강은 여전히 이보를 익히지 못했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수련하며 항아리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고 백보신권을 연습하고 나무를 패고 약초를 캤다. 약초를 캘 때는 산을 타고 다녔다. 높은 곳, 험한 곳에 좋은 약초가 있었으니까. 정강은 바위를 타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나무를 타고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혜진이 가르쳐준 소림보법이 몸에 익었다. 발을 옮기는 법, 중심을 잡는 법, 힘을 쓰는 법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지만 점차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어느 날 정강은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귀한 영지가 높은 곳에 보였지만 손이 닿지 않았다. 정강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을 디뎠지만 순간 돌이 부서지며 몸이 뒤로 젖혀져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정강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발끝으로 다른 바위를 차고 몸을 돌리고 위에 돌을 잡았다. 소림보법이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다. 영지를 캐고 내려왔을 때 정강은 신이 나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보법을 쓴 거예요. 그래, 잘했구나. 이제 보법이 완전히 몸에 익은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산을 다니며 익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공도 늘 것이다. 경공이요? 그래, 가볍게 뛰고 높이 오르고 멀리 나는 것이 경공이다. 정강은 더욱 신이 났다. 2달이 지나며 정강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다. 근육이 더 늘었고 힘이 더 생겼으며 항아리를 지고 다니는 것이 이제는 익숙했고 혜진은 항아리에 물을 더 채우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정강이 백보신권을 수련하며 이보거리에서 나무를 향해 주먹을 뻗었다. 구결을 외우고 단전에서 내력을 끌어올리고 주먹으로 보내고 날렸다. 팡! 나무가 크게 세게 흔들리며 잎이 떨어졌다. 이보였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할아버지! 정강이 소리쳤고 혜진이 달려왔다.
해냈구나. 네, 드디어 했어요. 2보. 정강은 뛰어오르다 기뻤다. 2달이 걸렸지만 해냈고 1보에서 2보로 거리가 늘어난 것이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3보로 가자. 3보요? 벌써요? 아니다. 아직 2보가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으니 한 달 더 2보를 연습하고 완벽하게 익힌 후에 3보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급하면 안 된다. 그날 저녁 정강은 항아리를 지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도 붉었으며 온 세상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어 아름다웠다. 정강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정말 행복하다고. 할아버지가 있고 무공을 배우고 강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강은 몰랐다. 혜진이 오두막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저 붉은 하늘이 피처럼 보인다는 것을. 혜진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다. 붉었다. 너무 붉아 마치 피처럼. 마치 그날 밤들의 피처럼 보였다. 혜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가. 수백 명. 그 피가 아직도 손에 묻은 것 같았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고 밤마다 꿈에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노려보는 얼굴들이 나타났다. 혜진은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달랐다. 지금은 정강이 있었다. 이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고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속죄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까봐.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평화로운 삶이 망가질까봐. 천살성이 다시 깨어날까봐 두려웠다. 정강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이 행복이, 이 평온함이 언젠가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다. 혜진은 차를 마셨다. 차가 식어 있었고 쓴맛이 혀를 감쌌다. 하지만 혜진은 마시며 생각했다. 이 행복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한. 무공이 없어도 단전이 파괴되었어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겠다고. 정강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다 했어요. 고생했다. 들어와서 씻어라. 혜진은 진심으로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고 이 아이의 웃음이 있는 한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이 평화를 파괴할지를. 그것이 두려웠다. 너무나도. 작가의 말. 재미있게 듣고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